뉴욕 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OMC 회의 결과가 예상했던 수준에 부합한 데다 달러가 강세로 바뀌면서 주가가 혼조로 마쳤습니다. 다우만 0.1% 떨어져 1441로 끝났습니다. 미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례적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통화 정책 방향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각국 중앙은행들과 맺은 통화수합 협정을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경제지표 개선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 건전성 규제가 당분간 유예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독일이 1.5%, 프랑스가 1%가량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2.8% 올라 배럴당 72달러 6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표 개선과 저금리 기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다가 정작 FOMC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되자 혼조로 끝냈습니다. 다우만 0.1% 빠지면서 1441에 끝이 났는데요. 금리를 그런대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이 좀 더 앞당겨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상품주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에서 장형철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아쉬워요. 다우가 결국 조금 약세로 끝이 나고 말았는데 뉴욕 증시 전체는 혼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이제 FOMC 성명이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진행되느냐 문제였는데요. 일단 기준금리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단 동결로 계속 유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지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좀 이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주택 지표라든지 아니면 물가지수 이렇게 좀 지표가 많이 좀 이렇게 좋았는데요. 일단 FOMC 경기 흐름과 그다음에 성명 부분 나타나면서 일단 뭐 경기 전망을 굉장히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일단 향후에 출구 전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 투자 분석 때문에 일단 좀 소폭 밀렸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차트는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혼조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가 장 초반에 이렇게 많이 반영되면서 이제 상승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일단 그 FOMC 성명 자체가 이제 이전과 함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나타나면서 우리 이제 투자 매물대가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큰 폭의 흔들림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투심이 약간은 좀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다, 시장을 좀 감망하고 있다 정도로 아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일단 21선이라든지 뭐 5일선 정도도 아예 걸쳐 있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그냥 어느 정도 조정 정도만 보였지 뭐 특별한 흐름 모습 보이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 심리 자체에 따른 좀 간망세가 좀 많이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의 FOMC 발표문이 나온 직후에 뉴욕의 다우지수가 약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바람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는데 발표 문구 내에서 어떤 투자자들의 변화를 읽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 봐요. 네, 내용 좀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준금리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동결이 됐습니다. 네. 0에서 0.25%도 유지를 했는데요. 일단 뭐 상당 기간 이례적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유지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뭐 연준에서는 일단 경기 회복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되면서 뭐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일단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향후 압박은 좀 이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먼저 발표했고요. 일단 그 FOMC 성명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고용 시장을 좀 먼저 짚었습니다. 일단은 뭐 고용 시장 악화가 이제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문구를 좀 많이 삽입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시장에서는 좀 약간 흐름을 좀 많이 타고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고용 지표라든지 뭐 실업률을 일단 제외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FOMC에서도 성명을 좀 그렇게 나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증시 자체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고용시장 자체가 위축에서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다는 모습,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가계 소득이라든지 가계 소비도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던 모습 자체가 경기 회복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많이 판단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어제 또 이례적으로 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국 은행, 물론 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그 중앙은행이 한국은행과도 이제 맺었던 계약인데요. 통화 수합 자체를 네. 이제 어느 정도 내년 2월 1일부로 이제 완료하면서 이제 종료를 시킨다고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예전에 금융위기만큼의 보다도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걸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반증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어제 투자자들이 향후 출구 전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관망세로 좀 돌아서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아마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작년 12월 이후에 1년째 정책금리는 현 0에서 0.25% 정도에 해당하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악화된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눈에 띈다라는 얘기가 결국에 출구 전략 조기 시행 우려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상품주가 약세를 보여 다우를 좀 약하게 돌려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것 때문에 중간에 반전이 된 것이었고요. 출발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전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되면서 오히려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이 나오면서 주가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같은 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 한 0.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일단 대부분 에너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영향으로 한 0.4% 정도 상승을 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나타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식료품을 제외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 달 비해 가지고 이전 달에 0.2% 정도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전 달 비해 가지고 0.0% 정도 보합세로 나타내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물가 지수가 안정을 찾아가지 않냐라는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일단 주가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상치 내에서 안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일단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다음에 월간하고 연간 단위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 흐름 자체가 완만하게 계속 이제 오름세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향후에 좀 인플레이션 징후 우려가 굉장히 좀 없을 거라고 일단 많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 비해서 한 0.4%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면서 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실제로 변동성을 굉장히 줄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게 좀 이제 눈에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뭐 향후 0% 이상도 빠지지도 않는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게 아무래도 이게 시장에서 그나마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완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비 0.4% 정도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 그리고 연준이 보다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전월에 대비 상승하지 않아서 인플레 우려를 조금 줄여준 것이 다행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안정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줬고 또 하나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주택 관련 지표였잖아요. 예, 이번 주 주택 관련 지표가 좀 발표가 많았는데요. 일단 주택 관련 지표가 지금 이제 지난달 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호재로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아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한 52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장 전망은 한 57만 5천 건 정도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발표됐던 건 57만 4천 건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약간 좀 부합되게 나타났습니다. 한 전년 대비 한 8.9% 정도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1년 내로 최대로 일단 착공 건수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는 이슈 중에 하나가요. 향후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 거에 대한 가늠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달에 이어가지고 이번 달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오히려 호재로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제일 컸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혜택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다음 최근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인하되면서 오히려 주택 수요가 좀 많이 나타냈던 게 또 하나의 또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사상 최저치로 모기 대출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을 좀 쉽게 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주택 경기 착공 건수가 좀 상승을 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고 또 어제 또 발표했던 거 하나가 또 11월 주택 허가 건수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전월 대비 한 6% 정도 증가하면서 이제 1년 내 최고 수준으로 좀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서 주택 경기가 어떻게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주택 경기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착공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올 초부터 이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는데요. 일단은 주택 경기 자체가 작년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좀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최근에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게 좀 특징입니다. 하지만 좀 시장에서는 또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현재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너무 주택 경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 세력으로 주택을 소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좀 분석을 또 많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 시장이 지금 확연하게 회복세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향후 뭐 그 주택 시장의 그 의미 있는 수준의 그 회복세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그 착공 건수 자체도 일단 고용 자체가 좀 많이 회복을 되면서 신규 주택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낼 모습을 좀 이어갈 때 아마 경기 회복세와 함께 좀 시장에서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그 전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뛰었었습니다. 때문에 인플레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아서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줬고 또 주택 경기 지표까지 개선이 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조금 더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물가가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만 봤을 때 그 한 달치를 놓고 인플레 우려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거나 FOMC 결과만 놓고 보면은 저금리 기조를 상당 부분 미국 쪽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갖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쪽의 출구 전략은 일단 올해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말이죠. 그렇죠. 언제쯤 가셔야 되겠습니까? 뭐 CNN 쪽에서는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될 거고 2011년에야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그 FOMC에서도 일단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2011년 정도에 아마 금리를 어느 정도 그 이례적인 결정을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일단 내년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말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각국 그 연방은행들 있죠. 연방은행들 총재들도 이제 그 향후 이제 상당 기간의 그 저금리 기조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일단 그렇게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회복세 자체가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금 향후에 그 저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이슈를 작용할 만한 게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마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고용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고용 시장이 좀 약간 두드러지게 변화가 나타나야만이 어느 정도 저금리 기조도 좀 약간 탈피할 수 있고 출구 전략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고용 시장입니다. 고용 불안이 굉장히 좀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FOMC는 그 고용 예전과 같은 그 극악의 그 고용 그 분위기는 좀 많이 탈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 고용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좀 출구 전략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그렇게 좀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용 시장이 좀 많이 안정을 찾아주면 아무래도 뭐 내년에라도 빠르면 내년이라도 아마 출구 전략을 시사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번 장이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다우가 약세로 꺾인 것도 역시나 미 연준 쪽에서 악화된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미 연준의 저금리를 상당 부분 또 여전히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발표문을 수정하지 않은 것도 현재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실업률이 잡힐 때까지라는 이유를 달았었죠. 일단은 미국 쪽에서 출구 전략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시장의 개선세가 뚜렷해질 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밤에도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밤 주요 그 일정은요. 일단 주간 실업수당 전국 건수가 다시 또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좀 그 큰 그 경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11월 경기 선행 지수도 발표되고, 그다음에 1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되는데요. 일단 주간 실업수당 전국 건수와 1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전망치 대비 약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시장에서 좀 전망되고 있고요. 네, 근데 뉴욕 제조업 지수가 상당 부분 안 좋게 나왔는데 필라델피아 쪽은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소폭 감소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필라델피아 쪽이랑 그 뉴욕 쪽은 일단 제조업 그 성향 자체가 좀 많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일단 필라델피아 쪽에는 약간 소규모 쪽 제조업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좀 감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시장에서 조금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그 제조업 지수도 실제로 전망치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없었는데 실제로 좀 발표되는 좀 이렇게 크게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한번 발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경기 선행 지수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 전망치보다는 일단 발표치가 일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보면 뭐 시장 선행지수와 그다음에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그 주식시장에서 특히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선행지수가 좀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데요. 네. 일단 향후 경기가 어떻게 쉽게 말해서 6개월 내에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경기에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지수를 발표를 보면서 향후에 6개월 내에서는 경기가 좀 좋게 움직이겠다라고 일단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잣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 움직임은 아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증가세로 좀 크게 나타내면 시장에서 큰 폭의 아마 호재로 좀 많이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한번 챙겨봤고, 이번엔 상품 시장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죠. 지난주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예, 지난주 원유 재고가 370만 배럴 정도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크게 좀 호재로 작용했었는데요. 일단 그에 따라서 유가가 좀 이틀째 지금 이제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WTI가 한 72.66달러 정도로 큰 폭으로 좀 오르면서 좀 약간 반등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값도 다시 한 1.2%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한 1,136.2달러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좀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게 달러가 이제 반등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계속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 그 결정도 나타내면서 달러가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달러 한 76.99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상품 시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 흐름 보였는데 향후에 지금 흐름 자체가 달러 쪽에서도 일단 많은 큰 반등을 좀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달러 흐름 자체를 유가와 금값에 따라서 이제 그 달러 흐름을 많이 찾았었는데요. 이제는 달러가 어느 정도 키를 치지 않을까.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유가와 금값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세가 좀 이렇게 연출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나름대로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네.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했던 국제유가가 FOMC 발표 직후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해 배럴당 70달러 윗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상품 쪽 한번 시장을 알아봤고요. 유럽 마감 상황도 한번 보죠.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럽이 끝이 난 모양인데 기대감 때문에 일단 뭐 지표도 좋았고 유럽 증시 상승 마감됐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유럽도 이제 경제 지표가 좀 굉장히 개선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FOMC 성명 자체도 일단 굉장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반갑게 이제 호재를 좀 많이 작용하면서 이제 반등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 대규모 유동성을 은행권에 좀 공급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한 969억 유로 정도를 이제 공급하면서 실제로 이제 금융주들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뭐 특히 뭐 도이치뱅크라든지 아니면 바클레이즈라든지 그런 대규모 그 은행들이 반등세가 좀 나타나면서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 보일지 전망 듣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정부 지점으로 가죠. 최용 대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엿새 만에 드디어 소폭이나마 조정이 있었죠. 그래도 1660선은 지지가 됐는데 기다렸던 FOMC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변수들이 있겠습니까? 예, 전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로 돌아서면서 6일 만에 하락하며 1.6포인트 내린 1664로 장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3.4원 올라 1160원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6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이격이 벌어진 상태였고 중기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1670선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바이 사태 이후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쉼없이 달려온 증시에 있어 단기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판단되며 특히 장중 하락을 연출하다 상승으로 전환되는 등 장중 조정으로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격 부담이 작용 중이며 특히 1670선의 저항이 작용되는 만큼 이번 주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투자 변수는 단기 저항선인 1670선 돌파에 주목해야 합니다. 4일 연속 거래 대금이 줄어들며 하루 이틀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1670선 돌파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며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투자 변수는 FOMC 금리 결정 이후 외국인의 매수 동향입니다. 전일 외국인의 매도는 FOMC 결정을 앞두고 관망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금일 새벽이죠. FED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고용시장 악화가 둔화되고 있다는 언급을 추가했으며
상당 기간 예외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FOMC 금리 결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오늘의 외국인 매수 동향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말 랠리의 주도 세력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종목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 시장은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개별적으로는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목 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럴 때는 외국인 혹은 기관의 수급을 바탕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종목들이 더욱 상승폭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연준에서 기대한 바대로 말씀하셨듯이 금리도 동결하고 예외적인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지만은 발언 이면에는 지적하셨듯이 악화된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 다우도 약세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FOMC 결정이 시장을 만족시키는 것인 만큼 저희의 추가적인 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일의 시장은 외국인의 그 다우지수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저희 시장 고유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움직임에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종목별 장세,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네. 12월 들어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연말 랠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지난 9일과 전일의 순매도를 제외하면 16일까지 변함없는 매수 기조를 나타내며 증시의 바람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머징 시장 관련 글로벌 펀드와 한국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말까지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종목별 편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 기간 동안 외국인의 매수의 특징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기존 주도주보다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에 대한 매수 우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주 포스코 들 수 있는데요. 포스코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15일 장중 60만 1,000원을 기록하며 연중 고점을 찍었고 이 밖에도 LG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등 다소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당분간 외국인 매매 동향 변화가 없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 고려해 볼 때 업종별로는 현 시점 증권주를 편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가 되살아나는 시기의 연말과 연초에 증권주가 상승하는 증권주 랠리의 법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IMF 외환위기가 회복되던 시기인 1998년 말, 닷컴 버블에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던 2000년 말, 그리고 카드 대란 이후인 2004년 11월 말경의 주가를 살펴보면 증권주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대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증권주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의 연말과 연시에 코스피 지수는 물론 다른 금융업종 대비해서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올해 연말 시장에서도 두드러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12월 들어 평균 거래대금이 6조 원에 가깝게 늘어나고 있어 브로커리지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은행주에 비해 아직 상승폭이 크지 않아 연말 랠리가 진행될 경우 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펀드 판매사 이동으로 계열사 계약분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HMC 투자증권과 SK증권 중 중소형주 증권주는 차익 실현을 해가며 매수하는 단기 대응을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높은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등은 연말 랠리를 기대하며 중장기적인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보자 말씀하셨고 증권주를 볼 때다 얘기를 하셨는데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 조금 자그마한 그런 증권주들 그리고 좀 큼지막한 증권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증권주 중에서 어떤 증권주를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오늘의 엣지 종목은 현대증권입니다. 증권주 중에서도 현대증권을 엣지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높아 12월 들어 증가하고 있는 거래대금으로 인해 영업이익의 증가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12월 이후 외국인은 이틀을 제외하곤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투신의 양매수 또한 이어지고 있어 다른 증권주에 비해 수급 상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2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으며 MS가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위축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감소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동사의 브로커리지 영업력 확대는 거래대금 반등 시 어닝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고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 및 신탁 잔고가 증가하는 등 장기적으로 WM 부문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점을 볼 때 연말 랠리가 이어진다면 상승분은 다른 증권주를 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대증권 두바이 사태 이후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하면서 121선 저항을 받고 있지만 121선 돌파 시에는 강력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5일선 부근인 15,500원, 목표가는 정고점인 18,7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 최용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17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엔 금리 혜택을 주고 보험료도 깎아줄 것이라고 하는데 경제부처들의 새 업무보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각종 세제 개편 여부가 논의가 되고 있죠.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 밖에 다른 쟁점을 가진 세제 개편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전망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15일에 주요 계열사 사장단 승진 교체를 대폭 인사를 단행했었던 삼성. 이번에는 대규모 정규 임원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부사장 승진을 확정한 데 이어서 둘째 딸인 이서현 제일모직 상무를 전무로 발탁했다고 하는데요. 3세 경영을 위한 포진을 사실상 마무리한 삼성 얘기도 해보죠. 자, 끝으로 기업 쪽 얘기도 보겠습니다. 올해 현대차가 보여준 미국 시장에서 선전,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연간 판매량이 사상 최대인 50만 대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트레 분석 보고서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앞두고 경제부처들의 새 업무 보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뭐 일부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했죠. 일단 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이제 내년도 세제 운용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좀 줄어들 전망이에요. 네, 뭐 기존에 좀 많이 그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강화가 됐었는데요. 이것을 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주요 경제부처와 합동으로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2주택 보유자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2주택 보유자는 50%의 양도세율을 중과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과다한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게 원래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율 중과를 영원히 폐지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양도세율은 항상 기본세율인 6에서 35%가 됩니다. 정부는 또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나 투기지역 등에 한해서만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좀 검토하겠다. 이를 좀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60%의 양도세율을 중과받았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상태였습니다. 이건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도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반응입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이 당초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까지 종료가 되는데요. 아울러서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이 그대로 추진됩니다. 네, 한편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층 엄격해진다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고소득층이 세금 탈루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그 세간의 눈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계속 세수 부족 문제에 좀 어떻게 보면 재정 문제에 계속 좀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세수를 좀 창출하겠다, 세원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제 경제부처 합동 보고에서는요,
어제 그 국세청도 끼어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내년부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세무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존에는 그 아무래도 뭐 상시조사가 아니다 보니까요. 네. 중간중간 좀 뭐 탈루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많았던 것이죠. 고소득 전문직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전문직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네. 의료, 음식, 숙박업종과 같은 현금 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도 탈세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국세청의 정보 수집 활동이 강화되고요. 상시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고리대부업자와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민생 침해 사업자로 간주해서요.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고소득뿐만 아니라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냅니다만 네. 일부 기업들은 이른바 이제 조세 회피 구역으로 이제 그 자금을 이동시켜서요. 뭐 세금을 사실상 편법적으로 탈루를 하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아예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죠. 분식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탈루되는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세원을 포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기업들이 해외의 조세 회피 구역 등을 통해서 자금을 유출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세청은 기업 소유주의 재산 변동 내역과 소비 지출 이력, 그리고 기업의 각종 과세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내년 10월쯤 마련할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뭐 그 기업 소유주가 회사 돈을 뭐 어떤 그 내부 거래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각종 편법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탈루하는 경우, 뭐 그런 것도 다 잡아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또 상시적으로 체납 세무조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전담 인력도 필요한데요. 네. 그에 따라서 체납 추적 전담팀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제 밖에 은행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포함한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는 내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한데, 일단은 은행에 대한 예대율 관리에는 본격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위기 가장 큰 고를 저희가 넘긴 했습니다만, 예. 아직은 내년에 이제 가계신용 위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이번 그 두바이 쇼크도 있었습니다만, 네. 아직 그 국지적으로 해외에서 또 어떤 금융 위기가 또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추가적인 부실의 여지를 미리 관리하겠다, 사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금융 서비스 기관에 대한 압박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가계부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요, 은행에 대한 예대율, 즉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을 관리할 계획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뭐 그 통계적인 조작에 따라서 예대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그 평균 잔액이냐, 아니면은 특정일, 예를 들어서 월말이나 각 분기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네네. 다른데요. 뭐 월말 잔액이나 분기말 잔액으로는 100% 선에 근접한 은행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네. 평균적으로 1년 평균 혹은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100%를 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예금으로 받은 돈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요. 예. 자칫 잘못하면 자금 경색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금융당국은 요거를 100% 이하로 좀 맞추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예대율 비율을 향후 4년간, 뭐 당장 갑자기 지금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예 기간을 둔 뒤에 100% 이내로 규제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하고요. 네. 담보인정 비율 비율, 즉 LTV에 대한 규제도 내년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뭐 따라서 뭐 조금 더 기다리면 뭐 뭐랄까요, 이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심리를 하시기엔 조금 아직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세제 개편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전제품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는 그 대상이 축소될 전망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조세 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과세 신설 수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에어컨과 냉장고, TV, 그리고 드럼 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의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은 당초 소비 전력량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20%의 가전제품에 대해서 부과가 되던 것이 이제는 상위 10%의 가전제품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과세 시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를 놓고 이 당초 이 법안 신설을 추진했던 측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어떤 앞으로 저탄소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가 좀 더 현명하게 절충안을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진짜 가전제품에 부과가 되는 개별 소비세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 밖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득세, 법인세, 또 인투세 폐지가 되느냐 마느냐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전망인지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분간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역시 재정 운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자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인데 한편으로는 따라서 이제 세원을 계속 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지금 아직은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한편은 또 좀 적절히 또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좀 두 가지 딜레마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인세 인하나 이런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창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가고 싶은데, 법인세 인하가 과연 어느 정도나 경기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경제학자들 간의 논란도 있고요. 야당의 반대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이것과 더불어서 각종 소득세와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 한데 맞물려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을 지금 여야가 일괄 타결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좀 흐름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세제 개편안 중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전자제품 개별 소비세가 있고요. 그 밖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문제, 그다음에 임시투자세 공제 폐지 문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세제 문제, 파생금융 상품 및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 문제 등이 있습니다. 여야는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율 유보 문제, 그리고 또 임시투자세 공제 종료 여부를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타협하자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따라서 이들 일괄 타결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히 이제 임시투자세 공제 제도의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되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해당 제도의 일몰 종료 시점을 1년 늦추자는 그런 대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를 1에서 3년 미루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세표준이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에 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를 미루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낮추자는 절충안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때 과세 표준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매기자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기업 소식 한번 들어보죠.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사실상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다른 계열사들의 인사는 어떤 식으로 또 정해질까 재계에 관심이 컸었는데 어제 결과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15일 날 사장단 인사가 있었고요. 어제 이제 후속 임원 인사가 있었던 것인데요. 삼성그룹은 어제 380명 규모의 대규모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직급별로는 부사장 승진이 32명이고요. 사장 승진이 88명, 그리고 상무 승진이 260명에 달합니다. 이번 인사는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인데요.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둘째 딸이자 이재용 부사장의 여동생인 이서연 제1모직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올해 1월
그의 언닌 이부진 상부가 전무로 승진한 바 있기 때문에 이건희 전 회장 슬하의 3남매가 나란히 경영의 전면에 서는 모습이 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부진 전무의 남편인 이무재 삼성전기 상무도 전무로 승진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총 177명의 임원 승진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최고의 실적을 낸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용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차세대의 젊은 임원을 충원하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 차기 경영 구도 하면 딱 2명을 떠올렸었죠. 이재용 부사장, 이부진 전무 정도였는데 이제는 양강 체제가 좀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삼성과의 포스트 이건희 시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재용 부사장 중심의 경영 후계 구도가 가장 유력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부진 전무가 도전하는 그런 모양새였죠. 그래서 그간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주로 양자 구도에 좀 맞춰져 있었는데요. 특히 이부진 전무는 여성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경영 스타일이나 성품, 사업적 야심이 이건희 회장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게 그 삼성그룹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중동의 모습을 보였던 이서연 전무가 좀 덜 부각된 측면이 있던 게 사실인데요. 이서연 전무도 사실은 이부진 전무 못지않게 사회에 대한 야심이 크고 특히 최근 1, 2년 새 부쩍 경영 전면에서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삼성가의 전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서연 전무가 삼성물산을 탐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서연 전무가 몸담고 있는 제일모직이 야심차게 진행했던 중국 진출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 기획력과 네트워크 역량이 좋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중국 사업의 활로를 뚫으려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연 전무는 1973년생인데요. 언니인 이부진 전무와는 3살 터울이고요. 이재용 부사장과는 5살 터울입니다. 세월예고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했고요. 특히 디자인 경영에 대한 감각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 제일모직 패션 연구소 연구소 부장으로 입사한 뒤에요. 2005년에 상무급인 기획팀장으로 승진했는데요. 주로 제일모직의 미래 사업 발굴과 중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서연 전무의 남편은 김재열 전무인데요. 두 사람 모두 제일모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김 전무는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의 차남이기도 한데요. 한편 이번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무재 삼성전기 전무는 이부진 전무의 남편인데요. 삼성물산 평산 출신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또 이부진 전무와 화촉을 밝혀서 셀러리맨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부진 전무에 이어서 이서연 전무도 승진을 했지만은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재용 부사장의 어떤 친정 체제가 더 강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번 삼성그룹 인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끝으로 현대차 소식 아주 간단하게 보죠. 금융위기 거치면서 사실 많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유독 우리 현대차만은 더 독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독주 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트라의 분석인데요. 최근 현대차 미국 법인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들어서 11월 말까지 미국에서 41만 대가량의 자동차를 팔았고요. 연말까지는 44만 대가 팔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10%가량 더 늘어난 50만 대의 판매량을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트라는 이 같은 분석 인구로 3가지를 뽑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첫째로 미국 내 자동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내년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제네시스 준대형급 세단인데 상당히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죠. 이런 부분이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년에 미국에서 현대의 신차가 줄줄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점인데요. 상반기에는 신형 소나타와 투싼 IX가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릴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신형 에쿠스가 현지 시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현대차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고급차의 이미지가 더해지기 때문에 판매에도 한층 가속이 붙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전망인데요. 코트라는 다만 내년에 원화 절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마진은 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이 같은 환율 효과는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내년에도 우리 현대차의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기대했던 FOMC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고용시장 악화 부문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성명서를 통해 발표가 되자 출구 전략 시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다우만 떨어졌습니다. 0.1% 빠진 1441을 기록했는데요. 기대를 했던 큰 이벤트는 없었던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